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2023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의 자율주행 심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교육 중 자율주행 강의를 맡은 미디어그룹 사랑학습의 김민수입니다. 자율주행 심화의 강의 내용은 1차 시 자율주행 융합 센서에 의해 2차 시 완전 자율주행 핵심 기술, 3차 시 자율주행 데이터 프로젝트 속에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눠집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1차 시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통해 차량용 센서, 인공지능, 통신기술 등의 심화 원리를 학습하며, 둘째, 주요 자동차 센서의 기술 이해 및 활용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센서의 작동 원리, 작동 방식 등 활용 방법에 대한 학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시 교육은 자율주행 융합 센서의 이해를 위해 첫 번째, 자율주행 센서 소개, 두 번째, 자율주행 센서 융합 기술, 총 2개의 소목차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위한 6대 센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자율주행 차량에는 여러 종류의 센서들이 부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음파 센서, 위성 위치 탐지 시스템, 라이다, 카메라, 레이더, 관성 측정 장치 총 6개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6대 센서들은 각각의 장점들을 살려 자율주행 차량에 안정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시각적 정보를 전달하고, 라이다는 주변 환경을 3차원으로 변환하며, 레이더는 멀리 있는 객체를 탐지하고, GPS는 차량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며, IMU는 차량의 무게중심의 안정성을 계산하며, 초음파는 음파를 통해 주변 객체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처럼 각 센서들의 특징을 살려 자율주행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6대 센서의 원리, 특징 및 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센서입니다. 카메라는 사람의 눈과 같은 원리로 객체에서 반사된 빛을 시각화하여 객체의 형태를 표현하는 원리입니다. 특징으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지만, 물체에서 반사돼서 돌아오는 빛의 양이 적은 어두운 밤 환경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악천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주변 환경에서 포착되는 객체들의 거리와 속도는 측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은 센서들을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의 원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직진성이 강하고 고출력 레이저 빛을 송신하여 반사되는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을 분석하여 객체와 거리를 측정하며, 특징으로는 고출력 레이저 빛으로 인해 탐지한 객체의 해상도와 정확도가 높으며, 날씨에 따라 장거리 인식도 가능하고, 라이다 센서의 종류에 따라 360도 전 방향 감지해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고 라이다 센서의 빛의 반사를 방해하는 강한 비나 폭설의 영향을 받으며, 가늘거나 작은 물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높은 전력 소모와 내구성이 낮다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이더 센서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전자기파를 송신하여 반사되는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객체와 거리를 측정하며, 특징은 라이다와 마찬가지로 날씨에 따라 장거리 인식이 가능하지만
라이다보다 장거리를 인식할 수 있으며 레이더는 소형 센서로 차량의 사용이 용이하며 라이다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해상도와 정확도가 낮으며 레이더 신호가 반사되지 않는 비금속 물체는 감지가 어렵고 차선, 신호등과 같은 객체들의 인식이 어렵습니다. 네 번째로는 GPS 센서입니다. GPS 원리는 지구 상공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 GPS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GNSS라는 용어를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다들 데일밴드 아시죠? 보통 반창고보다 데일밴드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시는데 사실 데일밴드는 제품명으로 한때 한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데일 화학공업 제품입니다. 이처럼 GPS도 국내에서 GNSS를 자칭하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경우입니다. GNSS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 모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GNSS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GPS 러시아의 글로나스, EU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더우 등이 있습니다. GNSS 혹은 GPS의 특징은 위치 정보, 송수신 시간, 좌표 시간, 보정값까지 계산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4개의 인공위성을 통해 데이터를 수신받아 계산합니다. 단점은 인공위성이 3개이거나 신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 예를 들어 신호가 약한 터널 안과 같은 환경에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IMU 센서입니다. IMU는 관성 측정 장치라고 불리며 특정 분야를 제외하곤 많이 사용되지 않는 센서로 처음 들어보시는 교육생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IMU는 차량의 주행 방향을 감지하며 주행 방향에 맞춰 주행 거리계, 가속도계, 자이로스코프, 나침반 등 차량 운행에 있어 안정성을 더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자이로스코프는 차량의 회전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입니다. 여기서 자이로스코프는 그리스어로 회전이라는 의미의 자이로와 본다는 의미의 스코펜의 합성어로 회전을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이로 센서는 회전하는 좌우 회전 등 물체의 회전값과 기울기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물체의 가속도나 충격의 세기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와 함께 사용되어 동작 인식을 효과적으로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징은 자율주행의 안전 및 센서 융합의 핵심 기술이며 차량의 조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각되는 일반 자동차에도 IMU가 대부분 탑재되어 차량의 안정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단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센서 간의 잡음, 바이어스로 인한 오차가 누적되어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의 원리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 20kHz 이상의 주파수인 음향파를 송신하여 반사되는 수신 시간을 기준으로 지연 시간을 분석하여 객체와 거리를 측정합니다. 차량의 앞뒤 범퍼 및 펜스에 설치되어 물체의 거리를 계산해 차량의 위험한 객체들이 가까워질 경우 소리나 차량 계기판을 통해 표시해 줍니다. 단점은 온도와 바람에 취약하며 초음파를 흡수하는 청과 양모와 같은 재질을 감지 시에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먼저 카메라 센서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카메라 센서는 단한 카메라와 스테레오 카메라 두 가지 종류의 센서를 자율주행 차량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한 카메라는 자율주행에
주요 센서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차선 인식을 통해 도로의 차선을 감지하며 차량이 차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객체 감지를 통해 주변 도로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등의 객체를 인식하며 긴급 제어 시스템에 활용합니다. 고속도로 등에 있는 과속 탐지 카메라도 단안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OCR 혹은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활용하여 차량 번호판의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 가능하게 합니다. 다음은 스테레오 카메라입니다. 혹시 영화관에서 3D 영화를 시청할 때 나눠주는 안경을 벗고 스크린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화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스테레오 카메라도 이와 비슷한데요. 스테레오 카메라는 사람이 양쪽 눈을 통해 거리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거리 정보를 계산합니다. 눈앞의 화면을 왼쪽에서 본 것과 오른쪽에서 본 것을 조합하여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눈앞의 물체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은 우선은 물체의 종류와 상관없이 물체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안 카메라가 미리 정의되지 않은 물체에 대하여는 영상 처리 과정에서 누락시키게 되고 마는 반면에 스테레오 카메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물체가 앞에 있다 라는 프로세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체까지의 거리 인식에 있어서도 단안에 비하여 압도적인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이 더 발달하여 3개의 렌즈가 달린 트라이포컬 카메라도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라이다는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레이저 신호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라이다에서 쏘아진 펄스 레이저 신호가 주변의 사물과 부딪힌 후 되돌아오면 이를 분석해 주변 환경을 인식합니다. 라이다 센서는 회전형과 고정형 라이다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회전형 라이다는 크기가 크며 전기 모터를 이용해 360도 회전하면서 전 방향의 사물의 유무와 거리 및 방향 정보 등을 획득합니다. 또한 높은 수평 방위각을 가지고 있으며 회전형 라이다의 경우 앞에 설명한 센서 중에서도 가장 넓은 방위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형 라이다는 소형이며 전방에 쏘아 빠른 객체 포착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렌즈를 통과하는 빛의 속도를 제어해 빛의 파면 형상을 제거하고 여러 방향으로 쏘아 물체를 인식합니다. 고정형 라이다는 대량 생산에 적합해 내구성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향후 라이다 시장 내 침투를 시도하며 대중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술의 발전으로 360도가 아닌 120도 정도의 시야각을 가진 저렴한 버전의 라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다 센서는 4개 채널부터 128채널까지 존재하며 채널이 높을수록 고해상도 점군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라이다 채널의 의미는 발사하는 레이저 빛의 개수에 따라서 채널이 분류가 됩니다. 16채널은 16개의 레이저 빛이 발사되며 32채널은 32개의 레이저 빛이 발사되고 128채널은 128개의 레이저 빛이 발사되어 점군 데이터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채널이 낮을수록 발사하는 레이저 빛의 수가 적어 객체를 포착하기 어렵지만 가격대가 낮고 연상 속도가 빠르며 적은 레이저 빛으로 형성된 점군 데이터인 만큼 파일 크기가 작다는 특징이 존재하며 이와 반대로 채널이 높을수록 발사하는 레이저 빛의 수가 많아 객체 포착이 쉽지만 가격대가 높고 연산 속도가 느리며 많은 레이저 빛으로 형성된 점군 데이터인 만큼 파일 크기가 크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고채널 라이다 센서의 경우엔 오차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에 머물 만큼 정밀하며 주변의 지형 지물을 물론 사람의 얼굴 윤곽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의 정밀한 3D 지도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빛 파장의 특성을 이용해 화학가스처럼 레이더로는 탐지하지 못하는 것을 탐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때문에 기상 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라이다의 원리 중 플래시 라이다와 광학 위상 배열이 존재합니다. 플래시 라이다 기술은 단일 레이저 빔을 광 시야각으로 확장하여 조사하고 반사되는 레이저 빔을 다중 배열 수신 효자를 통하여 수신함으로써 일반적인 비디오 카메라와 같이 실시간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입니다. 높은 해상도와 넓은 시야각을 위한 수신기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소형 직접화가 가능합니다. OPA는 하나의 광원을 정기적으로 복수의 형태로 분할 및 방향을 조절하는 구조로 크기가 작고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빛을 분할하는 데 사용되는 구조물, 예를 들어 광 안테나와 같이 그런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간섭광, 낮은 결합 효율로 인해 측정 거리에 제한이 있고 광 위상 배열을 구동하기 위한 높은 전력 소모 등의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레이더 센서입니다. 차량용 레이더 센서는 77GHz 대역 전자파 송수신 회로 제어와 물체 감지 신호 처리 기술을 통해 차량 및 보행자와의 충돌 시점을 사전에 예측하여 운전자에게 경보 및 긴급 자동 제동 명령을 수행하게 합니다. 또한 라이다에 비해 감지 범위가 넓은데요. 레이더의 가장 대표적인 활용 분야에는 군사용이 있지만 자율주행, 기상관측 등 민간 분야에서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하늘엔 아무것도 없는데 강수량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알려드리자면 레이더에서 전파가 구름 속 물방울 혹은 얼음 알갱이에 반사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하며 구름의 속도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펄스 도플러 레이더는 펄스와 도플러를 합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펄스는 반사되어 수신되는 전파에 전파 지연의 시간을 측정하여 상대 차량과의 거리 추정을 할 수 있으며 자신 주변에 전파를 발진하여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하여 주변을 탐지하는 방식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플러 레이더는 움직이는 물체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체의 속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물체의 방향과 속도를 측정하는 레이더입니다. 도플러 효과란 파원에서 나온 파동의 진동수가 실제 진동수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으로 구급차가 가까이 올 때는 높은 소리가 들리다가 멀어져 가기 시작하면 소리가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말합니다. 다음으로 주파수 변조 연속 레이더는 선형적으로 변하는 삼각파, 톱니파 신호를 송수신합니다. 반사된 신호로 거리를 측정, 목표물의 속도 및 각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TOF 라이더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안테나로 많은 타겟을 탐지 가능하고 많은 타겟을 탐지하더라도 연산의 복잡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전자레인지가 바로 레이더 주사 방식을 응용한 것으로 미국의 방위 산업체인 레이시온에서 일하던 퍼시 스펜서라는 사람이 새로운 레이더 기술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는 초코바가 전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전자레인지 발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차량 안에 있는 레이더 센서가 내 몸도 덮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행히 전자레인지와 차량용 레이더 센서는
서로 주파수가 달라 문제가 없습니다.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는 라이다와 레이더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라이다와 레이더는 신호를 송수신하여 객체를 탐지하는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라이다는 객체와 거리를 레이저 속도와 송수신 시간 간격을 통해 측정하며 빛의 직진성을 이용해 물체를 식별하며 범위가 밀리미터 단위로 정밀하게 측정되지만 폭우나 폭설과 같이 레이저 빛의 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 악천후의 경우에는 반사율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주파수 변조 연속파 레이더는 주파수 변조를 통해 일관된 방식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여 감지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도플러 효과를 통해 객체의 속도 검출이 가능하며 적은 수의 안테나로 많은 수의 객체를 탐지합니다. 라이다와 달리 악천후에도 성능은 보존됩니다. 라이다 TOF와 레이더 FMCW의 비교표입니다. 라이다와 레이더 센서의 각각 특장점을 활용하여 각 센서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PS 센서입니다. GPS는 위성을 통해 위치, 지형 파악을 하고 GPS를 통해 차선 이탈 방지 및 주변 장애물 인식, 다른 차량과의 거리 유지 등 주행 중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입니다. GPS의 원리는 3변 측량법을 이용하여 거리를 계산합니다. 4개의 위성을 통해 위치 정보, 신호의 송수신 시간, 미지수 사용자의 JYX 위치 좌표, 시간에 대한 보정값까지 총 4가지로 계산 방정식을 활용합니다. GPS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드리자면 서로 다른 4개의 인공위성의 신호가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신호의 교집합된 부분을 파악하여 위치를 특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있으며 실제 작동 방식과 차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GPS에서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시간에 대한 오차뿐만 아닌 태양의 활동, 대기 상태, 신호의 왜곡 및 간섭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며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자동차 GPS와 실시간 이동 추기 기술을 이용하여 오차값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으로 IMU, 관성 측정 장치입니다. IMU는 차량의 관성을 측정해 차량이 기울어진 각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물체가 외부 힘을 받지 않은 한 정지 또는 운동 후 상태를 지속하라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버스가 출발할 때 승객들이 뒤로 쏠리거나 혹은 급정거할 때 앞으로 쏠리는 현상들을 보셨을 텐데요. 이것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IMU는 물체에 적용하는 가속력, 진동력, 충격력 등 동적인 힘이 발생했을 때 움직임 변화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를 순간적으로 감지해 방향 및 조향에 대해 결정하는 센서입니다. IMU는 차량의 자세를 정확하게 판단 및 측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차량의 안전 및 센서 융합의 핵심 기술로 위치와 위치 결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교차 비교하여 현지와 추정치의 확실성을 할당할 수 있는 알고리즘에 활용됩니다. 차량의 위치와 자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자율주행 차량의 수학적 계산식입니다. 센서의 마지막으로 초음파 센서입니다. 초음파 센서는 23kHz부터 40kHz까지의
주파수를 포함하는 첩프라는 높은 주파수 사운드 펄스를 통하여 짧게 소리를 발사하는데요. 센서에서 보낸 음파는 음속 시속 1200km의 속도로 공기 중에 방출하고 대상물에 부딪혀 돌아온 신호를 분석하여 객체를 인식합니다. 초음파는 광학 센서 및 IR 센서와 다르게 초음파 센서는 객체의 색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측정 오차가 1% 이하로 정교한 정확도를 가집니다. 초당 여러 번 측정되어 높은 재생률을 보여주지만 온도 및 습도에 민감하고 거리 측정 및 객체 감지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6대 센서가 아닌 HDMap 고정밀 지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HDMap은 자율주행의 센서만으로 운행하는 데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어려움을 극복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하여 제작된 지도입니다. HDMap 제작을 위하여 MMS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MS, 이동형 지도 제작 시스템이라 불리며 HDMap 제작을 위하여 차량의 지도 제작을 위한 센서들을 부착하여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도로 환경에서 포착되는 모든 도로 정보를 센서를 통해 위치 측정과 시각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HDMap 제작 시에는 카메라를 통해서는 시각적 정보와 라이다를 통해서는 도로 환경의 3차원 정보를, GPS를 통해서는 위치 정보를 취득하여 도로 환경에 존재하는 건물, 신호등, 표지판, 차선과 같은 주변 환경들을 3차원의 입체 표현과 위치 정보를 입력하여 실제 환경과 1:1 크기로 동기화하여 실제 세계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HDMap이 제작되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MMS 시스템을 통해 도로 환경을 취득하며 현실 세계의 정보를 포함하여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세계 최초로 웨이모, 제너럴 모터스,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24시간 동안 운영하는 도시가 되었는데요. 이동수단을 차별 없이 누구나 탑승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무인 택시가 통신 연결에 실패하여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춰서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승객이 제대로 문을 닫지 않고 내리면 먹통이 돼버리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사람이 없는 차가 공공도로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유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여러 예외 케이스를 둬서 시범 운영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도 궁극적인 자율주행의 모습은 아닙니다. 저희가 실제로 매일매일 운전을 하더라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자율주행차는 더욱 대처가 어렵겠죠. 도로가 갑자기 공사를 하고 있거나 해결할 수 없는 에러가 발생하거나 긴급상황 혹은 오인식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엣지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기술로는 자율주행 시스템 단독으로 상황 해결이 불가능하기에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이 관제 시스템을 통한 자율주행을 상용화의 첫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제 시스템 구축에는 슬램이라는 기술도 활용이 되는데요. 슬램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램은 동시적 위치 추정 및 지도 작성 기술로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 추정과 주변 지도를 작성하는 기술입니다. 슬램의 원리를 컴퓨터 비전 기술과 로봇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위치 추정 기술입니다. 슬램은 카메라로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는 비주얼 오도메트리 기술을 활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차가 누적되어 누적된 오차로 부정확한 지도 정보를 보정하고자 루프 클로저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 번 간 곳의 위치 정보를 반복적인 왕복을 통해 위치 정보를 보정하여 보다 정확한 지도 작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이러한 슬램이 적용된 대표적인 분야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로 로봇 청소기와 서빙 로봇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로봇 청소기와 서빙 로봇처럼 정해진 공간 안에서 최소한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자율주행 구사하기 위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슬램을 통해 실제로 지도가 작성하는 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번과 2번 화면에서는 실시간 이동 경로와 지도 제작을 진행하는 모습이며 3번과 4번 화면은 카메라와 라이다의 연동이 되는 화면입니다. 이러한 제작 원리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도가 제작됩니다. 자율주행차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제하는 센터에서도 시청하신 영상과 같은 화면들이 보이게 되는데 도로에서 차량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주변에 어떤 유고사항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보를 받는데 사고나 차량이 멈추는 경우와 같은 상황, 즉 자율주행 시스템이 직접 해결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관제사에서 해당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럼 원격 관제사는 주변 센서 정보와 카메라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에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매핑을 해주거나
원격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상황을 벗어나면 다시 시스템이 주행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자동차 안에 사람이 없더라도 보다 신속하게 유고사항을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관제 시스템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트윈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센서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한 서버단에서 통신 클라우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해도 조화롭게 두 개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트윈 또는 HD맵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왜 정밀 지도가 필요한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인공지능은 네이버 혹은 카카오 지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도에 수십 센치의 오차가 있더라도 여기는 인도고 여기는 차도인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분리가 가능한 반면 기계는 아직까지 사람의 지능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에게는 정밀 오차가 거의 없는 정밀 지도를 필요로 합니다. 관제 시스템은 사실 경제적인 논리에서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자율주행차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이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모든 차량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드라이버 분들의 월급과 자율주행 차량의 비용을 합치면 실제 요금은 일반 택시와 동일하거나 더 높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제 시스템은 유고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관제사가 새로운 경로들을 안내해주면 이것을 자율주행 차량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실제 도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일반적인 상황이 대부분이고 어쩌다가 한 번씩 사고 데이터가 수집되지만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희귀하고 수집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일부러 사고를 내서 상황을 재현할 수 없는데 무시하기에는 너무 치명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하는데요. 뇌우가 오가는 상황, 역광이 비치는 상황, 우방이 내리는 상황 등 이러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는 아직 센서의 내구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예를 들어 도로에 사람이 가로로 누워 있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차량 코스프레를 한 사람이 도로에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합성을 하여 특정 상황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이런 생성형 AI는 멀쩡한 사진을 조도를 조정하여 밤으로 바꾸거나 뇌우가 치는 상황으로 변경도 가능할 뿐더러 차량을 사람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